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장 김영수입니다. 금일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 심포지움에 유튜브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공의료연구소 심포지움은 올해 9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및 각 임상 각 분야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여러 진료과장님들 그리고 병원의 여러 공공의료 사업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서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비록 온라인이지만 다양한 주제로 그동안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잘 봐주시고 많은 질의와 질책 그리고 부탁드리고 또 공공의료연구소 발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료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허정원입니다. 2023년 부산공공의료연구소 과제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치료제 사용 변화와 유해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보시겠습니다. 10월 18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450만 명 정도 감염이 일어났고 35,000명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치료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었고요.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칼레트라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이런 후보 물질들 여러 가지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칼레트라, 렘데시비어, 코티코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승인을 못 받은 약들이 많고요. 일부 승인된 약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하던 약인데 이제 이 약은 이런 노력 끝에 이제 거의 최초로 효과가 입증이 됐던 약이고요. 그리고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이제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레그담비밥이라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개발해서 실제로 2021년 2월달에 이제 긴급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에서 보시듯 각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변이에 따라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델타 나올 때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효과가 있었지만은 오미크론 유행이 되고 나서는 중화 기능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치료제를 또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박스로비드라는 경구약도 이 오미크론 시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돌연변이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병의 중증도도 달라지고 약물 치료 효과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변이주의 유행 기간별로 치료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임상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유행 시기별 치료제 실제 사용 현황과 임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법입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부산의료원으로 입원했던 18세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각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주에 따른 시기별로 초기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였고 각각 25.8%, 37.4%, 36.8%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유행 변이하는
바이러스는 90% 이상 유행하는 걸로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서 이제 시기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보면은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여자 환자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BMI가 낮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렴이 있었던 경우는 델타 변이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모비디티는 ACE 이니비터 사용을 빼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델타 변이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약은 레그담비막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였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시기에는 렘데시비어였고요. 그리고 전 시기에 걸쳐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에서 중증화율이 14.5%로 가장 높았고, 오미크론 변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6일로 가장 짧았고, 델타와 초기 바이러스에서는 10일로 비슷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바이러스에서는 레그담비맙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델타 변이에서는 코티코스테로이드, 렘데시비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렘데시비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증화율 아까 장표에서 보신 걸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이제 제일 높았고요. 오미크론 변이, 그다음에 초기 바이러스 순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세계적인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초기 바이러스 이런 순이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델타 변이에서 이제 중증화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디스커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변이주에 따라서 초기에는 레그담비막, 그다음에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는 레그담비막과 코티코스테로이드 조합,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렘데시비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시기별 중증화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델타, 오미크론, 그다음에 초기 바이러스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도입되었고, 주로 외래환자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에서만 이제 소량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보통 이제 오미크론 변이주에서 중증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델타 변이에서 중증화율이 제일 높았고요. 아마 이것은 팬데믹 초기에 저희 병원에는 감염이 되면 무조건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저희 연구 환자가 많이 입원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이게 다기관 연구가 아니라 단일기관 연구, 그다음에 부행적인 연구였고요. 그리고 각 변이주별로 유행 시기별로 치료제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대조해서 연구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별로 유효성 비교는 조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의료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정형외과 주제는 Effectiveness of Ultrasound Guided Dual Nerve Block in the BK Amputation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은 Low Extremity Amputation 환자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펑셔널 밸런스라든지 이런 인디펜던트한 어떤 이런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는 앰퓨테이션 원인이 물론 가장 메인 커즈는 DM이고 그리고 페리페랄 베스큘러 디지즈가 most common한 질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앰퓨테이션 후에는 이모셔널 체인지, 이렇게 우리가 love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를 잃었을 때 어떤 그런 상실감 같은 그런 상실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바스, 통증 조절이, 페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218명의 환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올드에이지 분, 그리고 선망,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신 21명을 배제한 나머지 우리가 207명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은 우리가 듀얼 nerve block을 받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듀얼 nerve block을 앰퓨테이션 이후에 받지 않은 분 93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는 이제 통증 치료와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노 가이드 안에서 그림을 보시면 페모럴 알트리 쪽으로 알트리를 찾고 그 주변에 있는 페모럴 nerve 쪽에 우리가 아네스테틱 트리트먼트를 시행합니다. 또한 듀얼 nerve block이기 때문에 하태 부위에 특히 common peroneal nerve와 그리고 tibial nerve identification을 하고 그 주변에 아네스테틱 인젝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는 이제 바스를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을 측정하게 되었고 특히 6시간 그리고 수도 12시간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72시간 시리얼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후에 또한 저희는 컴플리케이션을 팔로우했고 특히 OM이나 뉴로원 그리고 보니 이로션, 어스레이션, 이스케미아 그리고 스탬프 쪽에는 이제 헤마토마, 인펙션 그리고 DVT가 있는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먼저 테이블 1에서 보면 저희가 페이션트 더모그래픽에서는 다음과 같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블러드 로스 아웃풋 타임 그리고 유린 아웃풋도 큰 차이,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였고 특히 보시면 딜러리움과 그리고 너저 보미트에서는 우리가 듀얼 블랙 한 그룹과 그리고 안 한 그룹과의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바스 스코어에서도 초기 6시간, 12시간, 24시간에서는 바스 스케일에서 듀얼 nerve innervation 했던 그룹이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PCA 컨섬션인데 컨섬션도 우리가 듀얼 nerve block을 한 그룹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후에 이제 디스커션에서는 우리가 페모랄 디스탈 사이아틱 nerve block과 그리고 페모랄 아더 nerve block과 또한 이제 티비아 페모랄 nerve block의 듀얼 nerve block이 포스트 오퍼레이트 페인 컨트롤에 대해서 효과적인 BK 환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것을 통했던 오피오이드 컨섬션의 감소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통계적으로 나타났을 때 초기 24시간 이내에 페인 컨트롤이 효과적이므로 이런 초기에 24시간의 페인 컨트롤에 넣어서 듀얼 nerve innervation이 어떤 뉴스가 좀 효과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딜러리움과 포스트 나저 보미팅에서도 효과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도 듀얼 nerve block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바스 통증과 그리고 오피오이드 몰핀 같은 컨섬션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단 사이드 이펙트, 특히 너저 보미팅 같은 것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노인 환자, 특히 DM 환자나 노인 환자들은 카디오베스큘러 펑션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듀얼 nerve block이 더 세이프티 테크놀로지로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한점을 보면 이 환자 그룹에 대해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과 그리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의 어떤 그 다이코틱스나 안티 이믹스 여기 항구토제 같은 것도 환자들마다 비포가 두링 포스트 오퍼레이티브에서도 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리트먼트가 어떤 이런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울트라사운드 로어 이스트맥 nerve block이 이제 특히 포스트 서저리에서 사용한 것이 페인 컨트롤에 효과적이며 특히 페인 컨트롤과 여러 가지 이제 컴플리케이션, 특히 컴플리케이션과 오피오이드 컨섬션에도 감소가
효과적으로 감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저희는 2022년도 BK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논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김용수입니다. 이번 그 공공의료연구소 제 과제 연구 발표는 조기 사춘기 및 성조숙증 이하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도체 치료 1년 후 예측 성인 신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긴데 소아청소년과에서 그 사춘기의 조기 성숙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조기 사춘기와 성조숙증 에서 치료했을 때 그 최종 성인 키에 대한 어떤 그 성장 속도,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정의부터 하면은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8세 이전에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경우로서 되게 그 유방 발달이 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이고, 조기 사춘기는 연령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8세 이후에 사춘기의 성숙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인데요. 되게 이 연령대에는 보험으로 일단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게 되고,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사춘기 진행이 급속하게 빠르게 되면서 되게 연령대로는 8세에서 10세 사이가 됩니다. 이때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또 강력하게 원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 성인기에 대한 효과는 이 시기는 불분명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춘기의 조기 성숙으로 인한 어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의 어떤 치료의 적응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부가적인 어떤 효과, 키에 대한 어떤 그 최종 키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병원에서 8세에서 10세 사이에 테너 스테이지라는 것은 그 성성숙 단계를 표시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2단계 이상 그리고 골 연령이 연령에 대해서 1, 2 이상 빠르게 된 경우에 대상자로 되었고, 그다음에 그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한 검사, 요게 이제 성소증 그 진단 검사가 되겠는데, 여기서 성성숙 호르몬의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기저치의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고 체온 온도가 5와 유니트 퍼 리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제 기준으로는 그 성조숙증을 일으킬 만한 기질적 병변이 있거나 골성숙 또는 2차 성징 관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신 또는 성성질환이 있었던 환자는 제외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순수한 중추성 성조숙증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춘기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상하거나 내하수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빠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말초성으로 부신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외적인 성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호르몬 제제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초성인 경우를 배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사춘기 어떤 치료 기준 중에서 비록 그 아주 예측 성인기가 그러니까 치료 기준 중에서 성조숙증 진단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보호자가 강력히 원하는 경우나 또는 중간 부모 키보다 아주 그 1 스탠다드 표준 편제 점수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치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이제 이 그 조기 사춘기하고 성조숙증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 작용제 이 치료를 4주 간격으로 했던 환자들이고, 이 치료 기간 1년 기간 중에서 3, 6, 12개월 동안 성장 속도라든지 그다음 치료 1년째 그 성장 지표들, 연령, 골 연령, 그리고 성성적 호르몬들, 황체화 호르몬, 여보 자극 호르몬, 에스트라디올 농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 부모키라는 것은 그 부모키의 평균에서 이 지금 대상 환자들이 지금 여아들이기 때문에 부모키의 평균에서 6.5cm를 뺀 키를 표적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전적 키라고 합니다. 이게 잠재적 키. 보통 성장 클리닉에서 이 유전적 키를 목표키로 설정을 하고 이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 보통 어떤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약간 집단의 특성은 다르지만 성조수증후군하고 조기사춘후군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치료 1년 사이에 신장이라든지 체중 성장 속도, 골연령 그리고 여러 가지 성성수 호르몬 농도를 비교해가지고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예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대상 하나의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기사춘기군이 연령적으로 조금 높다 보니까 골연령이라든지 여기연령이 좀 높게 나오고 그리고 키도 조금 높게 나오고 예측키 그다음에 부모 그러니까 목표키, 부모 예상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체질량 지수도 전체적으로 체격도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치료 1년 후에 변화를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연령체가 조기사춘기에서 높았기 때문에 골연령이라든지 여기연령 다 높게 나오고 성장 속도도 본 연구 대상화 수는 작지만 조기사춘기가 좀 더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부모 예측키도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체질량 지수도 어떤 그런 어떤 획득 체질량 지수라든지 예측 성장키 획득 같은 경우도 조기사춘기군이 좀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치료 기간 동안 성장의 어떤 변화를 보면 성장 속도가 조기사춘기군이 결코 성조수증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고 성장 그 키의 획득도 좀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은 조기사춘기군도 그러니까 성성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 작용제를 치료를 하게 되면은 키의 성장의 효과에 체중 키의 어떤 그 효과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제 사춘기가 빠르게 되면은 이 성장판에 어떤 성호르몬들의 영향을 인해 가지고 골다 성장판에 조기 폐쇄로 와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통 15세까지 키가 크는데 13, 14, 15세였던 올 수 있는 그 키의 손실을 방지해주는 목적입니다. 그 효과를 성조수증군뿐 아니라 조기사춘기군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성조수증군하고 조기사춘기군 둘 다 지금 예측 성인키의 어떤 획득이 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어떤 요소들이 어떤 성장 지표들이 예측 성인키에 하고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도표가 되겠습니다. 성조수증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게 이제 상관계수를 한 건데 표시한 건데 첫 1년 동안의 골연령이 작을수록 그 예측 성인키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골연령과 여기연령의 차이가 치료 1년 끝날 무렵에 차이가 작을수록 예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조기사춘기군은 시작할 때 골연령이라든지 여기연령이 작은 경우 그리고 시작할 때 키가 큰 경우에 더 예측 성인키가 높게 나타났고 이렇게 잘못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키가 작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측 성인키가 높게 나타났고 치료 1년 시에 키가 또 클수록 이게 양의 상관관계죠. 예측 성인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치료 1년 시에 골연령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측 성인키도 높게 나타나는 그 상관관계의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들만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 전후에 성성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치료, 그러니까 성조수증하고 조기사춘기군 치료 약제죠. 그 치료 전후에 성성적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은 황체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기사춘기군에서 더 잘 억제가 되고 있는 결국 2.316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성조수증군에서는 황체화 호르몬이 오히려 1년 후에 조금 더 높아지는 물론 이제 이게 황체화 호르몬이 처음에 이 집단 표면이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 연구 대상군에서 조금 낮게 측정된 걸 관찰할 수 있는데 치료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 치료 시작하고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 조기사춘기군은 3.65에서 2.31로 오히려 약간 잘 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트라디올은 성조수증군에도 11.05에서 4.75로 떨어지고 있어서 잘 억제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기사춘기군도 24.71에서 7.7로 잘 억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조증군과 조기사춘기군 둘 다 그러니까 성선자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 치료에 잘 반응을 한다. 그래서 예측 생기에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프는 지금 두 개가 지금 여기 그 통계 수치 그러니까 그 P 수치 그러니까 유입 확률이죠. 유입 확률이 다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은 조기사춘기군에서 이 성장 속도라든지 예측 생기의 획득에 조금 오히려 지금 성조증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좀 환자들 다 소개하다 보니까 지금 이성 접수증후군 환자가 확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연구가 지금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아주 소수의 환자지만 일단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굉장히 결론을 내리기에는 대상자 수가 너무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그 논문 투구에서도 상당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치료 전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치료 1년까지 보는 어떤 예측기를 분석하기라든지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론에 있어 가지고는 조기 사춘기도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원래 어떤 적응적인 정신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최종 예측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요소를 분석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좋고, 요즘 또 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서 예측성 키가 낮다고 예측될 경우에는 병용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러니까 성자학 호르몬, 호르몬 작용제 치료를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요소들을 분석해가지고 예측기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병용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이 치료들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성장을 조금 유예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호자들한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장 지표를 살펴보는 유의한 어떤 성장 지표를 보는 게 연구의 목표인데, 조기사춘기군에서 치료 첫 1년의 성장 속도라든지 골연령과 연령의 차이, 치료 종료 시 키가 차이, 그리고 치료 종료 시의 키 이런 게 유효한 지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연구에 어떤 관찰된 것은 조기사춘기군과 조숙증후군 모두에서 예측기 획득이 관찰되었고, 치료 초기부터 사춘기 진행을 조기사춘기군에서 잘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는 것,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조증과 비교해서 치료 1년째 성장 속도도 조기사춘기군에서 증가됐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연구에 있어가지고 조기사춘기군에 있어가지고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의 치료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개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의료 연구소 과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연구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그 발표해주신 분들에게 전달해드려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공공의료 연구소에 더 어떤 발전이 되도록 많은 관심,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